오늘은 치매로 가는 가장 이른 길목인 주관적인 지장애와 경도 인지장애를 주제로 진단 패러다임의 전환과 최신 연구 동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단계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조기 단계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관적인 지장애의 개념과 진행 위험을 다루고 이어서 경도인지 장애의 정의와 A형 치매 전환율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4년 새롭게 정립된 바이오마커 기반 진단, 특히 혈액 검사의 혁명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항가 밀로이드 치료제부터 생활습관 중재까지 치료와 관리 전략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15년에서 20년 전부터 뇌 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상 인지에서 출발해 증상 없이 바이오마커만 양성인 전임상 단계, 주관적 호소가 시작되는 SCD, 객관적 저하가 확인되는 MCI를 거쳐 치매에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SCD와 MCI가 바로 이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관적인 지장애 SCD는 2014년 국제 SCD 이니셔티브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인지기능 저하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지만 표준 신경심리검사에서는 여전히 정상 범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검사가 정상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향후 인지 저하와 치매 위험이 유의하게 높으며 바로 조기 평가와 예방, 중재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주관적 호소가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ESCD+라 부르는 고위험 특징을 동반할 때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억 영역 위주의 저하, 최근 5년 이내의 발생, 60세 이상의 발병 연령,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걱정한다는 점이 핵심 지표입니다. 여기에 APO, 이 이타사 보유나 정보 제공자의 확인이 더해지면 위험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관적 인지 호소는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지역사회 노인에서 보고되는 유병률은 11%에서 56%에 이릅니다. 그리고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이런 호소가 있는 분들은 정상인에 비해 치매로 진행할 위험이 약 2배 높습니다. 유병률 편차가 큰 이유는 정의와 평가 도구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순 노화로 치부하지 말고 표준화된 평가로 위험을 계층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치매로의 연간 진행률을 개념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정상 인지에서 약 1%인데 비해 ESCD에서는 2% 안팎, 그리고 ESCD 플러스 특징을 동반하면 6%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핵심은 주관적 호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마커와 위험 특징을 함께 조합할 때 예측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수치들은 코호트마다 차이가 있는 추정치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객관적 검사가 정상인데도 위험할까요? 일부 SCD 환자에서는 이미 뇌에 이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밀로이드가 양성인 ESCD에서는 인지 저하와 진행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주관적 호소가 객관적 병리를 미리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SCD가 알츠하이머병은 아닙니다. 위양성과 비병리적 원인도 많기 때문에 ATN 관점에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SCD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4가지 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SCDQ나 ECOG 같은 구조화 설문으로 호소를 정량화하고, 둘째, 가족이나 보호자의 보고로 신뢰도를 검증합니다. 셋째, 우울, 불안, 수면 장애 같은 가역적 원인을 선별하고, 넷째,
기저 신경심리 검사로 현재의 객관적 상태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향후 변화를 추적할 기준선을 확보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주관적 인지호소의 상당수가 신경퇴행이 아니라 교정 가능한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울과 불안에 의한 가성치매, 수면 무호흡, 항콜린제를 비롯한 약물, 갑상선 기능 저하나 비타민 B12 결핍, 과음과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청력 시력 저하까지. 이런 가역적 원인들을 먼저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이 ESCD 진료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경도인지 장애 MCI로 넘어가겠습니다. 패터슨 기준에 따른 핵심 요건은 명확합니다. 본인 또는 정보 제공자가 인지 저하를 호소하고 객관적 검사에서 1개 이상 영역의 저하가 확인되지만 아직 일상생활 기능은 대체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ESCD와 치매 사이에 위치하며 객관적 저하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ESCD와 결정적으로 구분됩니다. MCI는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여러 원인을 포괄하는 증후군입니다. 기억 저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침범된 영역이 하나냐 여럿이냐에 따라 4가지 A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기억형 다영역 EMCI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A형입니다. 반면 비기억형은 전두측 두엽 변성이나 루이소체병 등 다른 원인을 시사할 수 있어 A형 분류가 예후 예측과 감별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MSCI의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60대에서는 비교적 낮지만 70대, 80대로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고령 인구에서 MCI는 결코 드문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흔하게 마주치는 임상 현실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MCE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조기 발견과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MCEI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치매로의 전환율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코호트에서는 연간 5%에서 10%, 기억력 클리닉을 찾는 환자에서는 연간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합니다. 이는 정상 노인의 1%에서 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즉, MCI는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개입하는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희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MCI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MCI 환자의 상당수가 정상 인지로 되돌아가는 역전을 경험합니다. 특히 가역적 원인이 교정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울, 약물, 수면, 대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역전 후에도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꾸준한 추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단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증상이 충분히 나타난 뒤에야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증상이 아니라 바이오마커, 즉 생물학적 변화로 진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 NIAAA 기준은 알츠하이머병을 임상 증후군이 아니라 생물학적 질환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것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2024년 기준의 핵심은 ATN 체계입니다. A는 아밀로이드, T는 타우, E는 신경퇴행을 의미하며 각각을 바이오마커로 측정합니다. 특히 아밀로이드와 타우 같은 핵심 병리 지표가 양성이면 증상 단계와 무관하게 알츠하이머병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분류 덕분에 우리는 환자가 어느 병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를 훨씬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바이오마커 진단은 고가의 PET 검사나 침습적인 뇌척수액 검사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혈액 바이오마커의 발전은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간단한 체혈만으로 뇌 속 병리를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진단의 문턱을 크게 낮춰 더 많은 환자가 더 이른 시기에 평가받을 수 있는 진단의 대중화를 의미합니다. 혈액 바이오마커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혈장 피타우 217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피타우 217은 아밀로이드 PET 양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다른 지표들보다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으며 AUC가 0.9를 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단독으로도 우수하지만 다른 지표와 조합하면 정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다만 인용된 수치는 연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단계적 접근, 즉 투스텝 전략이 권장됩니다. 먼저 혈액 검사로 선별하여 음성이면 알츠하이머병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양성이거나 경계 영역이면 PET나 뇌척수액 같은 확진 검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고가 침습 검사를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환자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확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분자 영상, 즉 PET 검사입니다. 아밀로이드 PET는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를, 타우 PET는 타우 단백의 침착과 분포를 직접 보여줍니다. 특히 타우 PET의 침착 양상은 인지 저하의 정도 및 진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단뿐 아니라 예후 예측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조적 MRI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MRI는 해마를 비롯한 내측 측투엽의 위축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동시에 백질 변성, 즉 WMH나 미세출혈, 열공경색 같은 혈관성 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병리와 혈관성 요인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보여주며 치료 방향과 항가밀로이드 치료의 안전성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바이오마커가 발전해도 인지기능 그 자체를 측정하는 신경심리 검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ESB와 같은 종합 신경심리 검사는 기억, 언어, 시공간, 집행기능 등 영역별 저하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합니다. 이를 통해 MCI의 A형을 분류하고 기준선을 설정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와 신경심리 검사는 상호 보완적인 두 축입니다. 간별 진단의 첫 번째는 혈관성 인지장애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흔하며 집행기능과 처리 속도의 저하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관성 인지장애는 위험인자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알츠하이머 병리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두 번째 간별 범주는 가역적 원인들입니다. 우울증에 의한 가성침해, 항콜린제와 벤조디아제핀 같은 약물, 수면장애, 갑상선 기능 저하와 비타민 결핍, 그리고 알코올 관련 인지장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적절히 치료하면 인지기능이 호전될 수 있는 원인들입니다. 따라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단정하기 전에 반드시 체계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이제 치료로 넘어갑니다. 왜 조기 개입이 그토록 강조될까요? 질병 조절 치료제, 즉 항아밀로이드 치료제는 병리가 적게 쌓인 이른 단계에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가 이미 광범위하게 손상된 뒤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SCD와 임시-I 단계에서의 정확한 진단과 적시의 개입이 환자의 장기적 경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대표적인 한가밀로이드 치료제 레카네맙입니다. 상품명은 레켐비입니다. 삼상 임상시험 클라리티 AD에서 레카네맙은 위약 대비 임상치매 척도 합계 점수의 악화를 약 27% 늦추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에서 인지저하 진행을 유의하게 둔화시킨 것입니다. 이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치료가 실제 임상 경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또 다른 치료제는 도나네맙, 상품명 키순라입니다. 삼상시험 트레일블레이저 RZ2에서 도나네맙 역시 인지 기능 저하를 유의하게 늦췄으며 특히 타우 침착이 적은 환자군에서 더 뚜렷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밀로이드가 충분히 제거되면 투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치료 전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약제들은 강력하지만 적응증과 안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즉 임CI 또는 경도치매 단계의 아밀로이드 양성 환자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아리아, 즉 이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으로 부종이나 미세출혈을 말합니다. APOE2타사, 동형 접합자에서 위험이 높아 투여 전 유전형 확인과 정기적인 이밀아이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증상치료제는 임CI에서 어떤 위치일까요? 콜린 에스터분 해효소 억제제와 같은 약제는 치매 단계에서는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만 임CI 단계에서는 치매 진행을 예방한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CI에서 일률적으로 처방하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와 원인을 고려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가역적 원인의 교정과 생활습관 중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약물 외의 중재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중재입니다. 인지중재는 인지훈련, 인지자극, 인지재활을 포괄하며 손상된 영역을 훈련하거나 남아있는 기능을 활용해 일상수행을 돕는 접근입니다. 특히 MCI 단계에서 구조화된 인지중자의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비약물 치료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요인 생활습관 중재입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핀란드의 핑거 연구입니다. 핑거는 운동, 영양, 인지훈련, 혈관 위험인자 관리를 동시에 적용하는 다영역 중재가 고위험 노인의 인지기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U 이스포인터 연구가 이를 더 큰 규모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단일 요인보다 여러 요인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란셋 위원회는 치매의 상당 부분이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와 관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중년기의 고혈압, 비만, 청력 저하, 흡연과 과음, 신체활동 부족, 사회적 고립, 우울, 당뇨, 대기오염, 그리고 머리 외상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위험인자들을 생애 주기에 걸쳐 관리하면 이론적으로 치매의 상당 부분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이 곧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마지막 연구 영역으로 신경재생을 지향하는 자가혈액 줄기세포 ABSC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자가혈액에서 분리한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을 탐색한 임상 연구를 모울큘러 뉴로바이올로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병리를 제거하는 접근을 넘어 손상된 신경 환경의 회복을 모색하는 시도로서 향후 퇴행성 인지질환 치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탐색적 단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ABSC의 작용 기전은 아직 가설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줄기세포가 직접 신경세포로 분화한다기보다는 측분비 신호와 엑소좀을 통한 미세환경 조절, 한겸증 작용, 신경 영양인자 분비 등이 주요 기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은 흥미롭지만 효과와 안전성은 대규모 대조 연구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확립된 표준 치료가 아닌 첨단 재생 의료법의 규칙을 따르는 안전한 임상치료 접근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진료실로 돌아와 환자 상담의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공포를 주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역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함께 전합니다. 셋째, 생활습관 개선과 위험인자 관리라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넷째, 정기적인 추적 관찰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실무 흐름으로 통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관적 호소를 정량화하고 가역적 원인을 선별합니다. 다음으로 신경심리 검사로 객관적 저하를 확인하고 필요시 혈액 바이오마커로 알츠하이머 병리를 선별합니다. 양성이면 PET나 MRI로 정밀 평가하여 병기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가 밀로이드 치료, 인지중재, 위험인자 관리를 개별 맞춤으로 적용한 뒤 정기적으로 추적합니다. 오늘 강의를 관통하는 핵심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MCI를 그리고 위험이 높은 ESCD를 경미한 무엇이 아니라 매우 이른 치매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단순히 지켜보는 대신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개입하게 됩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것이 환자의 미래를 바꾸는 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혈액 바이오마커는 더욱 정밀해지고 보편화되어 1차 의료에서도 활용될 것이며 차세대 항가밀로이드 및 항타우 치료제, 그리고 신경재생 치료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모두 더 이른 단계로 더 정밀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알츠하이머병은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료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주관적 호소를 정량화했는가, 가역적 원인을 선별했는가, 객관적 신경심리 검사로 기준선을 잡았는가, 위험이 높은 경우 바이오마커를 고려했는가, 그리고 생활습관과 위험인자 관리를 안내했는가, 정기 추적 계획을 세웠는가. 이 6가지를 기억하시면 SCD와 MCI 진료의 큰 틀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SCD와 MCI는 치매로 가는 연속선상의 치료 가능한 조기 단계입니다. 둘째, 가역적 원인의 배제가 진료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혈액 바이오마커, 특히 피타우 217이 진단을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기 진단은 조기 치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섯째, 약물과 비약물, 위험인자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이상으로 주관적인지 장애와 경도인지 장애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이른 단계에서의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개입이 환자분들의 인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압구정인지 신경과 메디컬 센터 대표원장 김경환이었습니다.